예, 이제 논리학이란 무엇일까? 대논리학, 소논리학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논리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션 샤프트 데어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션 샤프트는 학문, 뭐 과학 이런 뜻인데 논리학의 학문 이런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말로는 논리학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논리학의 학문 뭐 이렇게 좀 말이 겹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정리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음. 미션 샤프트 데어 로직이라는 것은 전통 논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 여기 네얼로직은 이건 전통적인 논리학이라면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여기 미션 샤프트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리학, 즉 사유 중심, 형식적인 사유 중심의 전통 논리학에 대해서 사유와 존재를 포괄하는 삶의 논리학, 이 위대한 논리학이라고 하죠. 이 논리학을 요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 제목 자체가 미션 샤프트 디알로기기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논리학과 해결 논리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건 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전통적인 논리학은 사유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뭐 균함, 뭐 연형 뭐 이래 가지고 사유의 방식, 형식을 주로 다루는 것이 논리학의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삶이 빠져 있잖아요. 사유 속에는 존재가 빠져 있단 말, 형이상학이 빠져 있단 말. 형이상학은 존재가 무엇인가, 신이란 뭘까, 뭐 이런 등등을 연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논리학에서는 존재의 형이상학이 빠져 있는 거지. 삶이 빠져 있는 거지. 그냥 사유에 관한, 사유 형식에 관한 그 학문이죠. 그런데 해결은 논리학은 사유 플러스 존재를 이게 포괄하는 그 삶의 위리의 논리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포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해결의 대논리학은 첫 번째 고봉이 뭐예요?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독특해요. 그리고 본질론, 개념론 이렇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유와 존재를 포괄하는 위대한 철학이 해결 대논리학의 영역이다. 이해를 하시고, 해겔 논리학은 내가 한 얘기 또 있네. 존재론과 본질론, 개념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이 존재론보다 더 참된 거, 실제적인 것, 진정한 것이 본질론이고, 본질론보다 더 실제적이고 참되고 진정한 것은 개념이고, 개념보다 더 실제적이고 참되고 좋은 것은 이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이념은 추상적인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해결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셔야 돼. 예, 관점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해결 철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추상과 구체의 사유를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주로 사유를 다루는 주관적 논리학과 존재를 다루는 논리학을 객관적 논리학이라다. 대부분 전통 논리학은 주관적 사유 형식만을 다루니까 사유라는 우리 주관이 주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 존재, 나 바깥의 어떤 사물, 세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존재를 포괄해서 다루는 것을 갖다가 객관 논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겔의 논리학은 주관 논리학과 객관적 논리학을 다 아우르는 포괄해서 하는 그런 논리학이다.
주관적 논리학과 객관적 논리학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주관적 논리학과 객관적 논리학이 통일된 그냥 무대포로 그냥 합쳤다 하면 되겠어요? 뭔가 그럴 만한 필연적인 논리 이유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 이제 근거를 얘기해. 헤겔은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로고스인 절대 정신, 절대 하나님이 외화된 결과물로서 온 우주 속에는 새끼가 어미를 담듯이 애비를 담듯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담듯이 이 절대 로고스 절대 정신에 의해서 창조된 외화된 이 결과물로서의 우주 속에는 정신적 성격이 있다 이거야. 새끼는 자기를 낳은 어미 애비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거 같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절대 정신이 절대 이성이고 말이야. 이 압솔루테 회화는 붙고 이게 압솔루테가 절대적인 그 말이에요. 회화는 붙는 이성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 자꾸 이렇게 낯설지 않게 눈도장을 찍으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 철학하고 가까워지. 절대 정신이 절대 이성이다 이거요. 왜? 절대 정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절대 이성이고 결국은 이 절대 이성이 절대 이념을 형성하게 돼요. 네 압솔루테 이데를 형성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우주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참되고 현실적인 것은 절대 이념인 거예요. 우리는 이념이면 추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로 하셔. 그래야 해결 철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해결의 논리학은 사변적 논리학이라고 해요. 아까 사변은 지성, 이성, 그 다음 최고의 단계가 사변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봐요. 지성이나 오성이나 이성에서 말하는 것을 더 한 단계를 끌어올리니 얼마나 위대해요. 사변적인 논리학. 그래서 사변적 논리학은 이전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지성적인, 오성적인 논리학은 형이상학을 포함을 안 해요. 어? 사유의 형식만을 다루는 주관적 논리학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겔은 그러면 안 된다. 존재 형이상학을 포함한 그런 진정한 철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변적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유 법칙 및 대상을 보존하지만 이 동일한 사유 형식 그리고 대상 이것은 그 주관적 논리학의 범주거든. 그렇지만은 해겔은 사변적 논리학은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가는. 그리고 고차적인 범주들, 객관적인 범주들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통일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겔 논리학의 문제들이란 뭐냐? 해겔 논리학의 출발점은 뭐냐?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를 깊이 돌리고 해야 돼요. 여기 좀 봅시다. 좀 물 한 모금 먹어야겠네. 해겔 논리학의 출발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좀 같이 합시다. 이념인 단지 즉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 말이 낯설고 생경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는데 어렵고 생경한 것이 재밌는 거요. 똑같고 뻗으러먹고 확실하면 뭐로 공부하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념인 단지 즉자의 단계다. 이거. 최고의 참되고 실제적이고 진정한 것은 어떤 대립이나 어떤 문제 싸움박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단계, 즉자의 단계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단계는 청지창조 이전의 단계이지. 그럴 거 아니야. 청지창조 이전 이후는 타락하고 쌈박질하고 죽고 살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 이전의 단계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이념을 진리라고 봅시다. 이념의 단지 즉자적인 대자적이 아니야. 대자하면은 대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도 하고 막 회개도 해야 되니까 대자의 단계에서는 그런 창조 이후에나 아이고 나 이런 죄를 졌다고 가슴을 치면서 대자적인 자기를 대신에 자기를 상대해서 회개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창조 이전의 단계에서는 대자가 아니고 즉자의 단계겠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창조 이전의 단계에서 서술한 것이 대논리학이다 이거야. 아, 이 이념은 현실적 사물의 세계, 예? 자연이나 사회나 정신, 현실 속에 대상화되고 말이야. 이 즉자된 게에서는 타락 이전의 단계니까 대상화 될 필요가 없잖아. 여기 이것이 현실적 사물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대상화되고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입씨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논리적 귀결을 보여주는 것이 이념이다. 여기 이런 말,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한다, 돌아온다, 뭐 귀결한다 이런 말이 낯설거든. 근데 이게 낯설은 거 아니에요. 재밌어. 들어봐요. 우리가 성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드는데 형이랑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이 자식이 좀 벌떡짓나 죽겠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미리 자기한테 타고날 재산 분깃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잖아. 응? 이제 싸우는 단계가 대상화의 단계예요. 형님은 형님은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있고 쌈박질하고 대상화돼.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살아보니 여러 가지 고달프고 어려운 것도 많고 배고픈 것도 사업이 또 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님도 보고 싶어서 이제 참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맨날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몇 년 동안 문 바깥에서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이 자식이 돌아올라나 하고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니까 아주 거지 같은 옷 입고 돌아오네. 그냥 거지 같으니까 더 아버지는 눈물 나 죽겠지. 애틋하고 이런 자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고. 담벼락 안에서 형님이 그걸 보니까 배 아파 죽겠네. 자기는 계속 일만 하고 말이야.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건만 언제 한번 저렇게 나를 품에 안아준 적도 없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영하고 말이야. 옷도 입혀주고 말이야.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차려주고 말이야. 난리가 나네. 잔치를 하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같이 있을 때보다 나가기 전에 가서 돌아온 후에가 더 이제 참 축복받은 상태, 더 풍성한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자아는 우리 인간 정신은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말을 더듬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남만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반성해. 그걸 갖다가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커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이것이 소위 인간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로고스를 타고난 고귀한 존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많이 하려면 또 시간 걸려. 여기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또 이게 나왔네. 존재, 순수 존재.
이런 말이 나서 존재면 존재고 말이야. 존재만 따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순수가 또 붙어. 이게 뭔가 헤겔 논리학의 단초, 출발점 시초는 순수한 하나예요. 순수한 하나. 하나는 또 뭐이고 또 하나 앞에다 순수한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낯설고 처음 읽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 하나가 뭐냐? 여기 내가 동그라미 그렸는데 여기가 순수한 하나예요. 순수한 하나란 자연과 유한한 정신의 창조 이전에 자기의 영원한 본체로 존재하는 신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연 유한 정신은 창조 후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창조 이전이니까 이 자연과 유한한 정신 인간이 있기 이전이지. 그러면 그 이전에는 창조하기 이전에는 신이 자기의 영원한 본체로 존재하잖아.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했더만 영원한 본체로 존재하는 신이단 말이야. 이 신을 이미지화하면 여기 이미지화했네. 꾸람이라. 시작과 끝이 없잖아. 이게 창조주 절대 신은 시작과 끝이 없다더라고. 시작도 또 없으니까 창조주 절대 신이 되는 거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뭐 유한자인데 무한자 신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원불교에는 막 가보면 여기에다 엎어지고 저러고 그래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건 싫어해요. 그거는 질색이요. 어디 가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신은 홀로 존재하기에 그렇잖아. 그것의 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라는 것은 이 신이지. 이 신은 자신의 타자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타자가. 대립하는 쌈박질하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누구도 없어. 그 어떤 것에도 매개되어 있지 않아. 싸울 매개체가 없어. 뭐가 부딪히는 놈이 있어야 뭐 입씨를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없는데 뭐 홀로 계시는 존재인데 이런 뭐 타자의 매개니 뭐니 있을 턱이 없지. 참 심심하시겠어. 단적으로 직접적인 것이야. 이런 창조 이전의 절대 신은 단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있는 거야.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지 몰라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어? 그러면 단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의식 상태가 뭐냐면은 이런 존재요. 이런 원 하나. 거기에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붙일 거 없고 뭐 의자니 책상이니 인간이 이런 거 좀 말고 그냥 존재라고 하는 커다란 텅 빈 하나의 이런 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존재의식. 나중에 뭐 존재가 어떻고 저쩌고 뭐 별소리가 다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우선 내 의식이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거 그것은 바로 홀로 존재하는 타자가 필요 없는 그런 순수 하나의 존재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에서부터 해결 철학은 출발해요. 스피노자 에티카에도 보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야.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그냥 묵은 건 아니에요. 뭐, 저 자식 뭐 신을 찾았으니까 무슨 철학이 뭐 신을 찾고 그래. 그게 아니야. 신이라는 것을 꼭 유실론적인 인격신을 생각하지 말고 정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정신. 또 의식이라고 해보자고. 우리가 말이야. 내 존재가 데카르트의 꼬키토 에르그 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려면 길고 내가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어? 그 의식은 존재 그냥 있으며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이 허령청은 공간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논리적으로 우선대 의식이 직접적으로 단적으로 부딪히는 존재, 그것은 순수한 하나라 이거야. 이 정도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면 상당히 해결 철학은 힘들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 헷갈리니까. 직접적인 것 자체야. 타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타자니 뭐니 나누기 이전의 의식 상태요. 그냥 있는 내 의식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 속에 아무런 규정이나 내용이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순수한 이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 구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건 해결 철학에 우리 교수님 뭐 그 책에 없는 거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게 눈으로 이게 보고 느끼라고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을 형성을 하고 그러기에 순수 존재는 순수 하나이고 말이에요. 이 원이 시작과 끝도 없잖아. 영원자잖아. 무한자잖아. 순수 존재는 순수 하나이고 또 순수유, 순수하게 유가 잡것이 유 속에 잡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 어? 그건 타락은 이후에 잡것이 들어가는 거고 나 같은 놈이 끼는 거고 순수유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이 순수무요 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더라고. 순수유는 좀 알겠는데 순수무는 또 뭐여? 이런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다는데 왜 또 순수무가 끼냐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 하나인데 이 하나 속에는 순수유와 순수무나 쌤쌤 있고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상태를 가만히 성찰해봐. 내가 있다. 내가 뭐 우주가더니 어쨌건 의식이 딱 첫 번째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건 있으며 존재란 말이야. 존재가 거기에 의미 내용 규정이 없어. 허령청해요. 그것이 선불교가 됐건 뭐 원불교가 됐건 뭐 전부 그 순수한 원에서 출발하는 거요. 해결 철학도 그렇다 이거야. 순수유이고 있으면 또 유일하게 없음이나 똑같아. 순수 있음 하는 순간 순수 있음은 순수 없음하고 등을 맞대고 있다 이거예요. 존재를 맞대고 있어. 둘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둘이니 셋이니 나중에 문제예요. 넘어갑시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석박사 과정도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말이야. 이런 사유는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그러기에 순수 존재 자에는 주관과 객관이 온전히 통일되어 하나로 이루고 있는 절대예요. 절대자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주관, 객관 하나가 여럿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기 이전의 원집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있음의 세계고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우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져 있는 순간 있음의 거대한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이, 여러분 존재의 시원이, 학문의 시원이, 물음의 시원이 그 있음, 그저 있음, 순수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유는 곧 순수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순수 존재는 뭐냐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그저 있다라고 썼더만 저는 찔딱한 놈이라 좀 그냥이라고 좀. 순수 존재는 그냥 그저 있는 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기 이전이니까 순수 존재예요. 이러쿵저러쿵 붙이면 순수에서 떠나게 돼요. 자것이 끼게 돼요. 그리고 순수 존재는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수무라고 말을 한다. 이 정도 알으면 많이 알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내용도 없고 무슨 규정되고 시부렁거릴 것도 없잖아. 그냥 있는 그런 존재니까 순수유라고도 하고 순수무라고도 한단 말이야. 뭐라고 시부렁거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오케이? 그 정도 해서도 이해가 안 가면 존재와 무의 종류란 뭔가. 존재와 무의 종류란 아니 순수 존재는 뭐 하나고 어쩌고 에사트만 금방 내 종류를 따지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무에도 종류가 있는가 봐요. 하나가 아닌가 봐.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단적인 존재를 순수 존재라고 그저 있음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실험적으로 여러분 의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의식을 하면은 제일 크게 와 부닥치는 것이 단적인 존재, 순수 존재, 그저 있음이라고는 나를 비롯해서 우주가 있다는 생각에 부닥치게 돼요. 단적인 존재, 그 내용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 다음 문제고 거기서 출발하는 단초, 그것이 단적인 즉자 존재거든. 순수 존재, 그저 있음이란 이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규정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부렁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규정된 존재가 돼요. 이 존재의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적인 존재가 유가 있으면 단적인 유가 있어. 이건 순수 무라고 그래요. 그저 없음이요. 그저 없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데 없으면 없는 건데 없다는 말이 왜 있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있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Understand? 단적인 무, 순수무, 그저 없음, 응? 규정된 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자가 없다 이러거든. 응? 없는 건 없는 건데 없다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거 보니까는 그저 우리가 그런 사태에 대해서 비켜설 수가 없어. 우리의 의식이나 언어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존재와 무의 종류가 있다. 단적인 존재, 순수 존재, 그저 있음. 여기에 맞서서 단적인 순수 그저 없음이라. 규정된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규정된 무가 맞서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도장을 찍으시고 이런 개념이 형성되어야
책을 읽어도 정리해 가면서 읽게 돼요. 결론적으로 단적인 존재, 순수 존재와 단적인 무는 같은 거요. 같은 말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규정된 존재와 규정된 무는 또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형식상 이런 개념 규정이 의미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는 여기 인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네요. 존재, 무, 됨, 자인, 존재, 니히츠, 무, 베야된. 이건 이제 영어로 becoming, 생성, 되어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메어된이 생긴다. 이거 이 대목이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 뭐. 사유의 이행으로서의 메아된이란 무엇일까? 사유의 이행. 무와 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존재 유무에서 어 거기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행이 있어야만이 생성이 있어야만이 에 그대도 있고 나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막 이렇게 현상 세계가 생기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은 존재와 무가 전적으로 동일하고 구별이나 차이가 없다면 존재와 무에는 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존재와 무가 전적으로 똑같고 무슨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면 존재 무에는 거리할 것이 없죠. 상사할 것이 없어. 상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 발생하지가 않아. 이게 인제 좀 어려운 말이에요. 뒤에 좀 인제 보시면 인제 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소멸과 발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소멸과 발생이 이루어져요.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무에는 여기는 이 이행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인제 그 이행이 생기고 이행하면서 소멸과 발생이 인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우선 소멸이라는 건 특정한 규정적 존재가 무예로 이행한 운동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규정적 존재가 있잖아요. 이것은 의자다, 이것은 뭐 어쩌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인제 이거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없네. 사라졌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소멸이라는 것은 있는 거에서 없는 것으로 이행하는데 있는 것이라는 것은 어쩌니 저쩌니 뭐가 있다고 하니 그거 뭐라 규정적 존재라고. 어? 특정한 규정적 존재가 없다.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가가 특정한 규정적 존재지. 그리고 발생이란 뭐냐? 없는 데서부터 특정한 존재로 발생하는 거, 이행하는 거. 어? 그러나 해겔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행이나 운동은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게 좀 헷갈려 꼬이기 시작해. 아니 현실 세계에서 이 창조 이전의 저 세계는 이행이나 운동이 필요도 없고 타자도 필요 없고 매개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행이나 운동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현존재의 발생 이전에 순수유와 순수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해결 철학 전체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이해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가로 안에다 넣어 놓고 진행을 해 봅시다. 순수유는 순수무라는 해결의 주장에 대한 진술 분석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진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어, 해결의 변증법 사유는 간단치가 않아요. 머리를 비비 틀고 굴려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느냐, 난해하게 말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난해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이 말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물 자체가, 말하는 대상 자체가, 내용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현대 과학에도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양자 물리학을요, 하이만이 얘기한 것처럼 양자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계에서 몇 사람, 자기 빼놓고는 몇 사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말로 안 돼 수학적인 고등한 그런 수학을 통해서 사유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고등한 수학을 풀 놈이 어디 있으며 풀었다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우주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는데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복잡해. 응? 양자 물리학은 복잡하지 않는 걸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우주의 어떤 세계를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난해한 수학이나 사유방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가요? 해겔이 단순히 사유 형식만을 다루는 전통 논리학이 아니고 말이야. 존재의 형이상학까지 포괄해서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아요. 사태 자체가 간단치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을 좀 이게 틀고 비틀고 하는 것이 그냥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가 그래서 그렇다 이거야.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진술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순수유는 순수유다. 순수유는 순수유다. 이건 동어반복이에요. 타우톨로지. A는 A다 이거예요. 주어의 동일성에 관한 당연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행이나 운동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따질 필요가 뭐 대립에서 입씨름할 것이 없어. A는 A다 하면 무슨 말을 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고 두 번째 순수무는 순수무다. 이것도 A는 A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순수유는 순수유다 한 건 주어의 동일성,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순수무다 한 것은 수로의 동일성에 관한 당연한 진술이기 때문에 뭐 이해나 입씨름하고 운동 필요 없어. 발생할 필요가 없어. 여기 1, 2번은 그렇다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 순수유는 순수무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A는 B하고 동일하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주어와 수로의 의미의 비동일성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행이나 운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 논의할 필요 가치가 있다 이거야. 이해하십니까? 순수유는 순수부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주어와 수로의 이 대상이 아니고 의미의 비동일성에 관한 진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입쓰림이 필요하고 대립이 필요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제 논리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순수유는 순수모와 동일하다 이렇게 A 이꼬르 B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주어와 수로의 지시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서술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와 수로의 의미의 비동일성을 말하는 거라면 여기는 주어와 수로의 지시 대상 순수유는 유를 지시 대상으로 하고 순수무는 무를 지시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시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진술이기 때문에 양자애로의 이행 배아단이 발생할 수가 없지만 3의 비동일성
3이라는 건 의미의 비동일성이죠. 때문에 양자애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술의 4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이란 말입니다. 이 분석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야만이 해결 논리학의 사유에 한 발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낯선 이렇게 머리를 좀 돌려야 하고 비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 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근세 철학의 최고봉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또 이런 최고봉은 하나마나 내 삶이 별 영향이 없다 생각할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 인문 자연과 모든 것이 해결 철학과 직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카페에서 막 조잘거리고 막 염생이 똥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입에서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와. 그런 모든 언어가 자기 자신은 사실은 모르면서 알면서 이렇게 어쩌든지 간에 시부렁거리는 말들은 다 이런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해결의 사변적 진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사변적 진술. 우리는 사변하면 추상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변은 진정하고 참된 것을 찾아가는 참된 방법론이요. 사변 철학 하면은 우리는 관념 철학 이러면서 그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시기 바랍니다. 메아단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를 위해서 메아단 생성, 배어감 이것을 이해하기. 정신현상에서 말하는 사변적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변적 진술은 주어와 수로의 내포는 다르지만 외연은 동일하면서 절대자를 서술하는 진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사변적 진술은 머리를 굴려야 돼. 우선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주어와 수로의 내포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연, 겉모양은 동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좀 굴려야 되고 혀를 꼬부러뜨려야 돼. 그래서 절대자를 서술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게 사변적 진술을 많이 절대자를 서술할 수 있고 오성적, 지성적, 이성적 이런 데 머무르면 절대자를 서술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 이념까지 올라갈 수 없고 중간이나 어디에서 멈추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1과 2의 진술은 절대자의 진술이긴 하지만 주어와 수로의 외연뿐 아니라 내포까지도 동일한 동치 진술이기 때문에 지성의 명제에 불과할 뿐 결코 사변적 높은 진술이 되지 못한다. 1과 2의 진술이 뭔지 아까 정리했죠? 여기 1과 2. 순수유는 순수유다. A는 A 이꼬르 A, B 이꼬르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의 진술은 절대자의 진술이긴 하지만 절대자의 진술이잖아요. 순수유, 순수부는 절대자니까. 순수 하나니까. 주어와 수로의 외연뿐 아니라 겉이나 아니나 다 똑같다. 이거 동치진술이요. 그 지성의 명제에 불과할 뿐 단순히 지성, 오성의 명제에 불과한 뿐 이성을 넘어서 사변적 진술은 되지 못한다 이거야. 사변적 진술은 우리가 어떤 그 명제가 있으면 반명제를 또 입씨름 해가지고 종합명제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종합명제까지 올라가려면 이성과 사변적 진술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해결의 원초적 진술 속에는 3과 4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거. 이게 3과 4. 그러니까 A와 B는 같지 않다. A와 B는 같다. 이런 모순되게 보이는 이러한 것을 변증법적 사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단순 논리 가지고 안 되는 사변적 사유, 사변적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원초적 진실 속에는 상과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3에서는 주어와 수로의 내포의 비동일성, 그리고 4에서는 주어와 수로의 지시대상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과사는 절대자여간 주장이므로 사변진술이 된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더 뭐 깊게 자꾸 말 많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시고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책 여백에다 하면서 반드시 그 논리 구조를 자기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변증적인 것 속에, 그리고 대립자를 그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데, 혹은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속에서 파악하는데 사변적인 사유가 존립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성, 오성의 단계에서는 비틀을 필요도 없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어요. 뻗으름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나 이 변증법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대립자를 통일성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 속에서 둘러치고 엎치고 까보고 엎어보고 말이야. 위아래 훑어보고 이래봐야 하거든. 그러면서 진실을, 참을 찾아가는 거야. 참을 찾아가는 것이 사변적인 사유방식이야. 변증법적인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상의 개념으로서의 메아데는이란 무엇일까? 생성과 소멸의 상의 개념. 이 메아단이 없으면 생성 소멸도 없는 거죠. 이게 상의 개념. 생성은 무로부터 규정된 유예로의 이행을 말하고, 아까 말했죠. 생성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걸로, 있다는 것은 규정된 유로 이행을 말해요. 어떤 의미 내용이 하나도 없던 건 무고, 어떤 의미 내용이나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규정된 유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생성이라고. 소멸은 규정된 유로부터 무예로의 운동을 이행을 말하는. 이래서 말한 메아데는 순수 유로부터 순수 무예로의 이행 및 그 역방향의 이행을 의미하고, 즉 우리의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에 해당하는 용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아데는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의 구체적인 현 존재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적 유로부터 무예로의 이행이나 그 역반향의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로부터 규정적 유예로의 이행이라. 규정적 유로부터 무예로의 이행, 무로부터 규정적 유예로의 이행. 이렇게 하려면은 그 상의 개념으로서 메아덴이 있어야 되고,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백훈순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정리했어요. 해결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옳은 거 뭐 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좀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철학적 정신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해결의 애당초 지금 말하는 메아덴에 대해서만 메아덴을 사용하고, 전자에 대해서 이행이나 운동으로만 표현하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교수님은 말씀하거든. 그 이유는 이와 같다 이거예요. 존재와 무는 동일하다는 명제로 정립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운동이고, 결국 이 양자의 진리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사라지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메아덴이라, 다여감, 뱀, 행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전자를 이행 혹은 운동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메아덴에 대해서는 뱀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교수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논리학의 마지막 그 항목이네요. 추상과 구체에 대해서. 여러분, 추상과 구체, 이것이 해결 논리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추상 abstract는 어떤 대상에서 그 하나를 따로 떼어내거나 추출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추상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면 그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라 이제 비실제성을 띠게 되고 참된 것이 되기가 어렵죠. 구체는 콘크리트 하면 여러분 시멘트를 생각하실 텐데, 시멘트처럼 딱 들어붙어 있는 것, 전체 맥락 속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타자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요. 음. 어, 동일성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추상적 동일성, 구체적 동일성이 있습니다. 추상적 동일성은 the abstract identity라고 A 이꼬르 A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동일성이에요. 이건 그러지는 않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에 대해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빈말이란 말, 의미 없는 공허한 타우톨로지란, 동어반복이란, 동일성, 절대 동일성이라고도 해요. 이런 용어 정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 동일성이 있는 the concrete identity. A는 공식으로 보면 A는 B, C, D, Z가 아닌 A다. 그러면서 A는 A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뭐과는 아닌 A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인 동일성이라. 그래서 자신 속의 차이를 내포해. 그 차이를 내포한, 타자와의 차이를 내포한 동일성의 명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일성이라고 말을 해요. 스피노자의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규정은 부정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해를 하셔야 철학적 사유를 이제 자꾸 해지게 되는 거죠. 규정이 왜 규정이 부정이냐 하면은 어떤 것을 규정하면 규정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자다 이러면 남자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규정은 부정을 갖게 돼요. 헤겔은 더 나아가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옴니스라고 하는 걸 붙였어. 데테르미나치오 에스트 네가치오, 이건 라틴어인데 이 에스트는 독일말로 이스트나 마치 영어의 is고, 옴니스는 이것은 모든 걸 말해요. 모든 규정은 규정하는 순간 규정되지 않는 것이 있게 되니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우의 명자는 일자는 타자에 매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존재하는 순간 여러 개 다른 타자를 매개로 해서 일자를 말하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언급할 때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을 사용을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등,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말을 하잖아. 이 논리학을 공부 안 했어도. 응?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일자는 반드시 타자의 맥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부정의 부정, 이런 이중부정의 말로 사용, 아닌 게 아니라 뭐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규정을 말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끌어다 대서 이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증적인 것 속에, 이게 변증적인 거예요. 최고 고차원의 사유 방식이 사변적 변증적 사유예요. 대립자를
그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흔히 위대한 거지. 대립자를 대부분 그냥 굴복시켜서 이게 죽여서 없애려고 하잖아. 그러면 되겠어? 대립자를 어떻게든지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어떤 통일성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이제 변증법적 사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도 있고 얼마나 입씨름을 해대고 있어 지금. 대립자가요. 반대당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당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대립자를 통일성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해가지고 합의도 오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것이 변증법적 사유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사이 뭐 이렇게 입씨름하고 다 해결의 변증법을 공부 안 했던지 했던지 그건 둘째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속에서 파악을 하는 이것이 사변적인 그런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라고 해서 다 쓸데없다. 죽여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저놈이 무슨 재주로 자기를 내세우겠어. 부정적인 것과의 그런 대립 속에서 긍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 해결에게 있어서 동일성의 명제는 첫째로 추상적인 동일성. 이거 바로 추상적이라는 것은 오성, 지성의 단계란 말이야. 칸트의 어떤 그 오성, 지성의 단계. 이것은 우리는 전체 맥락에서 떼어낸 추상된 그런 거란 말이야. 진정한 것에 아직 이를 수가 없죠. 그 추상적 그런 지성의 동일성. 이것은 형식적 동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칸트의 논리학은 형식적인 그런 사유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해겔의 존재의 형이상학까지 포괄한 그래서 해겔의 논리학은 존재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본질론, 개념론 이렇게 올라간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상적인 그 지성의 동일성에서 이것은 곧 형식적 동일성, 무구별적 동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성의 동일성이고 사변적 동일성이나 이성의 개념으로서의 절대적 동일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 둘째로 구체적 이성의 동일성. 아까 이제 추상적 동일성은 지성, 오성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성이라고는 건 위대한자라.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실한 단계를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눈뜨게 하니까 이렇게 구체적 이성의 통일성, 그건 실질적 내용을 가져요. 그래서 구별이나 차이, 타자나 이런 것을 그래도 긍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변적인 동일성이라고. 이런 용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진술 내지는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첫째, 대립자를 그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타자인 대립자가 매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위대한 그런 사유방식이 바로 대립자를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변증법적 사유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나의 타자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매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양자를 통일해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립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위대한 사유방식이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또 부정적인 것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란 마찬가지로 나의 부정태로서의 나의 타자 속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 아닌 타자와 맞서게 되어 있어요. 여당은 야당과 맞서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를 타자 속에서, 타자는 내 속에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유하면서 전진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통일성을 파악해서 해나가는 거로서 사변적 사유의 위대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사변적 사유의 작용을 통해서 마침내 이대에 도달한 절대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애들은 애들이다라는 진술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1단계 추상적 지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추상적 단계가 제일 1단계예요. 좀 저급해요. 그래도 2단계도 괜찮은 거지만 사변적 단계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변적 단계로 올라가려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자적인 추상적 지성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단계 추상적 지성적 측면인 애들은 애들이다라는 단계는 애들의 타자가 매개되어 있지 않아. 반성하고 입씨름을 필요가 없어. 단지 추상적 동일성만이 즉자적으로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일 저급혀. 추상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참된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야. 2단계 변증적 부정적 이성적 측면이 있는데 2단계인데 이게 애들은 어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는 애들은 애들이다라고 동어반복 추상적인 지성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애들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애들과 어른을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이행이 있고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이 단계는 제1단계의 추상성을 극복하는 단계라 부정하는 단계. 3단계는 뭐냐? 사변적, 긍정적, 이성적 측면인데 애들은 어른이 아닌 애들이다. 이렇게 말을 좀 비틀었어. 애들은 어른이 아닌 애들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애들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애들은 어른이 아닌 애들이다. 이렇게 말했어. 뭐가 부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변적, 부정을 부정해서 긍정에 이르는 그런 사변적 그런 단계를 나타내는 1단계, 2단계를 종합한 고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변적 단계 혹은 사변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 오성이 머물러 있는 저 대립을 지향해서 자신 속에 포함하고 바로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것, 참된 것, 실질적인 것, 진실한 것, 진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것, 그리고서 총체적인 것, 온전함으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변적 단계란 거예요. 그리하여 해겔에게 있어서 참된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전체에서 부분을 떼가지고 진리라고 주장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 다시 말해서 매개된 거야.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자라고 하는 존재의 매개를 통해서 자기가 더 풍부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지. 참된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을 말하고 그 완전한 것은 나스간체라고 하는데 부분의 종합 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온전한 것을 말한 거랍니다. 왜 그 총체라고 하느냐면 그 총체라고 하는 건 뜯어 고치고 고칠 것 폐기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 합쳐버리면 진정한 전체가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절대자가 점인 상태로 하나의 점인 상태로 존재하며 전혀 자기를 전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자기의 타자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으로 고립해 가지고 존재한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참된 절대자가 아니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절대자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자가 아닌 것이라. 헛개비와 같은. 신 없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말이야. 또 세계 없는 신도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제 신이 자기를 온전하게 전개하고 난 뒤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더 위대하고 풍부한 존재로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더 풍부하고 완전한 통일된 상태, 이것이 바로 진리의 단계, 절대지의 단계, 이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결전선이라고 하죠. 코노텐 리니라고. 결전선이란 뭐냐, 존재자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양적 변화가 자꾸 쌓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양적 변화가 중지되고 질적으로 전격적으로 마치 번개가 치듯이 질적 변화가 초래돼서 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져서 더 올라가는 거. 이것을 결전선이라고 합니다.